말이 많은 자는 아는 척하고 말이 없는 자는 진짜 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모임에서 가장 크게 떠드는 사람이 막상 가장 아는 게 없고,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상황.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구 사이든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말 못하는 자, 침묵하는 자는 그냥 무시당하고 끝이었거든요. 양반 체면이 곧 목소리였고 목소리가 곧 권력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경상도 어느 고을에 입이 10개 달린 것처럼 쉬지 않고 떠드는 장인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사위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장인은 확신했습니다. 말 없는 사위는 쓸모없다고. 사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사기꾼들이 하나씩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말 많은 장인을 침묵으로 제압한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엄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엄참봉이라 불렀지요. 엄참봉은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양반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입이. 이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로 시작해서 밥을 먹을 때도 말, 장에 나가서도 말,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옆 사람을 붙잡고 말을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거나 말이 없으면 그게 영 못 믿어왔습니다. 말 못하는 놈치고 속 꽉 찬 놈 못 봤어. 말이 많아야 생각이 많은 거고 생각이 많아야 일을 잘하는 거야. 이것이 엄참봉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 딸 매화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 엄참봉이 얼마나 꼼꼼하게 사위감을 고르려 했겠습니까? 말 잘하고 언변 좋고 좌중을 휘어잡는 청산유수의 사내. 딱 하나 그것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 양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딸 매화가 데려온 낭구는 다름 아닌 전설의 친목마을 출신 도묵이었으니까요. 도묵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무지 묵묵하다 하여 도묵.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벙어리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혼례날 엄참봉은 사위를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이왕 사위로 삼은 거 말이라도 잘 통하면 다행이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자네, 이 고을은 처음인가? 네, 어디서 왔다고 했던가? 북쪽에서요. 거기 사람들은 어떻던가? 조연합니다. 엄참봉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세 마디 만에 할 말이 바닥난 사위라니. 옆에 있던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도묵서방, 그 공부는 좀 하셨어? 네. 과거를 볼 생각은 있으시오? 글쎄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무댁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도묵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은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고 마당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음식상의 재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기억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엄참봉 눈에는 그저 멍청하게 앉아있는 벙어리 사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팔자로 일한 사위를. 엄참봉의 한숨이 잔치 소리에 묻혔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하는 눈이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목숨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혼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참봉은 사위가 일찍 일어나 마당이라도 쓸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도묵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눈도 잘 안 깜빡입니다. 엄참봉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도묵, 거기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게야? 산이요. 산은 왜? 보기 좋아서요. 엄참봉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히 눈뜬 사람이 아침부터 산 구경이라니. 그리고 아무 말도 없다니. 산 좋아하면 산으로 가서 나무나 해오게. 가만히 앉아서 산 볼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해야지. 도묵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산,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엄참봉은 하늘을 봤습니다. 쨍쨍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는 무슨 비야? 저 하늘 좀 봐. 쨍쨍하잖아. 산 중턱에 안개가 걸렸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그냥 산이었습니다. 엄참봉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생신 준비나 도우러 들어가게.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엄참봉이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묵은 이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처마 밑에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엄참봉이 젖은 도포를 털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여러분, 이 말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엄참봉이 이 말을 몇 번이나 더 하게 되는지. 엄참봉 댁 동쪽 담벼락은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금이 가고 이끼가 끼었으니 고쳐야 할 때가 된 것이었지요. 엄참봉은 고을에서 이름난 석수장이를 불렀습니다. 석수장이가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이 일만 30년입니다. 튼튼하게 다시 쌓아드리지요. 부지런히 돌을 날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엄참봉은 흡족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묵이 담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동쪽 모서리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바라봅니다. 20분이 지나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수장이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나리, 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 솜씨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쪽 기초가 좀 걱정이 됩니다. 뭐요? 내가 몇십 년 한 일인데 젊은 양반이 뭘 안다고. 엄참봉이 달려왔습니다. 도묵이 전문가가 하는 일에 끼어들면 어떡해? 실례잖아. 어서 비켜. 장인어른, 동쪽 모서리 땅이. 됐어. 자네가 석수장이보다 낫다는 거야? 도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엄참봉이 마당으로 나오다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새로 쌓은 동쪽 담의 모서리가 와르르 무너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기초가 약한 쪽부터 통째로 쓸려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산산이 흩어진 돌무더기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도묵이 이미 담 옆에 서서 무너진 부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참봉이 황당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게 무너질 걸 알았나? 모서리 아랫땅이 꺼져 있었어요. 기초가 약하면 빗물에 쉽게 쓸려요. 그걸 왜 진작 똑똑히 말하지 않았어? 도묵이 잠깐 엄참봉을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엄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 우연이겠지. 두 번째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엄참봉은 사랑채를 새로 고칠 생각으로 목재를 사려 했습니다. 마침 장에 싸고 좋은 목재를 파는 상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장터 한쪽에 제법 굵고 실해 보이는 목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상인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손짓을 해댔습니다. 나리, 이 목재 좀 보십시오. 깊은 산에서 갓 베어온 겁니다. 결도 곱고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재는 한양에서도 구하기 어렵습니다요. 엄참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실해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요? 나리같이 안목이 있으신 분께 드리는 거니 특별히 싸게 드리지요. 엄참봉이 흡족해하며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묵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재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더니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결을 따라 쓸어보고 두드려보고 냄새를 맡고 단면을 눈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상인이 달갑지 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좋은 목재입니다요. 도묵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안쪽이 썩었어요. 겉만 멀쩡합니다. 상인이 벌쩍 뛰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멀쩡한 목재 보고 썩었다니. 나리, 이 서방이 지금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목재 장사를 몇십 년 했는데. 엄참봉이 민망한 듯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도묵이, 자네는 또 왜 이래? 보기에 다 좋은 목재잖아. 장인어른, 이 목재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뭐? 두드려 보시면 압니다. 엄참봉이 마지못해 목재를 주먹으로 탁 두드렸습니다. 단단한 나무라면 맑고 탱탱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속이 빈 것처럼 둔탁하고 먹먹한 소리가 났습니다. 상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건 특수 목재라 원래 소리가 이렇습니다요. 도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재 안쪽에 습기가 차서 썩기 시작한 겁니다. 기둥으로 쓰면 3년을 못 버팁니다. 엄참봉은 반신반의하며 상인에게 목재 하나를 잘라 보이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버티다 결국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마지못해 잘랐습니다. 단면에 거무스름하고 눅눅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엄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이. 상인은 짐을 챙겨 주랭랑을 쳤습니다. 엄참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묵을 바라보았다가 허공을 바라보았다가 결국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 돌아섰습니다. 잘 됐군.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잘 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십시오. 엄참봉의 귀가 빨개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연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직 이 양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엄참봉 댁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엄참봉의 노모가 몸이 편찮으신 것이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우신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동네 의원이 다녀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엄참봉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명의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갈 의원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의서를 옆에 끼고 약통을 가득 들고 나타난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왕실 어른들을 모시던 갈 의원이올시다. 엄참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왕실 의원이라고요? 갈 의원이 노모방에 들어가 진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빛을 살피더니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반 의원들이 모르는 병입니다. 몸속 냉기가 뭉쳐 기혈을 막은 것이지요. 제 처방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별한 약재를 써야 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값이 좀 나가지만 갈 의원이 부른 약값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참봉이 머뭇머뭇하는 사이 도무기 방문 앞에 서서 갈 의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뚫어져라. 갈 의원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저 서방은 왜 그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봅니까? 엄참봉이 나무랐습니다. 도무기 의원 어르신한테 실례 아닌가. 비켜서게 도무기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갈 의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 의원이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무기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갈 의원이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요? 할머니 손목맥이 어떻습니까? 칙맥에 새맥이 겹쳐. 오른쪽은요? 갈 의원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요. 보통 몸속 냉기가 뭉친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왼쪽은 침맥이 강하고 오른쪽은 오히려 부맥이 뜨는 경우가 많지요. 갈 의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방이 의술을 좀 아는 모양이군요. 조금 공부했습니다. 도무기 갈 의원의 약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처방전에 쓰신 약재 중에 인삼이 들어가 있는데 몸속 냉기가 문제라면 인삼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열을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특수하게. 그리고 의원 어른 약통에 지금 인삼이 없습니다. 갈 의원이 굳었습니다. 뚜껑 틈새로 보면 안에 든 약재가 보이는데 처방전에 쓰신 것들이 없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엄참봉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갈 의원의 얼굴이 붉어지다 파래지다 결국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참봉이 문 앞을 막아선 뒤였습니다. 결국 갈 의원은 진짜 의원이 아니라 의서 몇 권 읽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는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약은 없고 아무 효력 없는 가루를 비싼 약재인 척 팔아온 것이었지요. 관아에 넘기고 돌아온 엄참봉은 마당에 서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의술도 공부했나? 예전에 책을 좀 봤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도무기 잠깐 엄참봉을 바라봤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엄참봉은 그 말의 무게가 어딘가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혼자 말하느라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이 양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일 때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가문들을 노리는 도둑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선비나 상인으로 변장하고 집안에 들어와 신뢰를 쌓은 다음 밤에 몰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인근 두 고을에서 피해가 났고 관아에서는 수배 전단을 붙였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독특한 화상 흉터. 도목은 장터에서
이 수배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한참 서서 들여다봤습니다. 화상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까지 눈에 새기고 나서야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엄참봉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정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반반한 얼굴에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엄참봉이 평생 꿈꾸던 유형의 사위감처럼 생긴 사내였지요. 아이고 참봉 어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른의 명성이 한양까지 자자합니다요. 허허 그렇소? 어서 들어오시게. 엄참봉은 단박에 정서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가 술술 풀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끝없이 풀어넣고 엄참봉 말에 맞장구도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엄참봉은 정서방을 사랑채에 묻게 하며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사위가 저런 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묵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물릴 때였습니다. 정서방이 젓가락을 건네받으며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찰나 도묵의 눈이 정서방의 오른손 검지에 머물렀습니다. 흉터였습니다. 길고 오돌토돌한 화상 흉터. 도묵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얼굴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묵은 매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께 전해주오. 무슨 말을요? 저정서방이라는 사람 오른손 검지에 화상 흉터가 있어. 장터 숲의 전단에서 본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요. 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오늘 밤 기종품을 다른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장인 어른께 말씀드릴 때 도묵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두르지 마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매화가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서방이라는 분 혹시 손을 자세히 보셨어요? 손, 왜? 도무기가 오른손 검지에 흉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참봉이 벌컥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양반이 얼마나 점잖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도무기 그 벙어리 같은 놈이 뭘 안다고. 아버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흉터 있는 사람이 한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참봉은 매화를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담도 무너질 걸 미리 알았고 목재도 썩은 걸 알아냈고 가짜 의원도 잡아냈는데 아직도 이 양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믿고 말 없는 사위를 믿지 않습니다. 그날 밤 엄참봉은 정서방과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서방은 더욱 분위기를 맞추며 엄참봉의 기분을 한껏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엄참봉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방 안을 뒤지는 실루엣 보였습니다. 누구야?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참봉이 비틀거리며 따라 나왔을 때 정서방의 사랑채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무기 미리 귀중품 대부분을 안방 깊숙이 옮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화의 말을 무시한 엄참봉과 달리 도묵은 혼자 조용히 움직인 것이었지요. 도묵은 그 시각 이미 대문 앞에 서서 정서방이 도망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엄참봉이 포조를 불렀고 도묵이 가리킨 방향으로 앞장섰습니다. 이른 새벽 이슬을 밟으며 도묵이 걸었습니다.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마을옥이 낡은 창고였습니다. 도묵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포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짐을 챙기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정서방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화상 흉터. 수배범이 맞았습니다. 엄참봉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나? 도묵이 창고 문틈을 가리켰습니다. 저 문틈으로 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몸으로 빛이 막히거든요. 엄참봉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대도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뒤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밤. 그런데 새벽녘 엄창봉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걸어나간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매화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둑인가, 원한인가, 아니면 스스로 나간 것인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도묵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았습니다. 문지방을 보았습니다. 창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묵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집신 자국이 2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틀 아래를 짚었습니다. 여기 손으로 짚은 자국이 있습니다. 버티다가 끌려간 겁니다. 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도묵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직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도묵은 그날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짐도 거의 없이 엄참봉이 사라진 방향으로. 마을 어귀 흙길 위에 남은 흔적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길가의 풀을 보았습니다. 눌린 방향, 꺾인 높이, 흙이 묻은 위치. 3명입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한 명은 무겁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도 도묵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한 명은 질질 끌려가고 도묵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모가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패창고 쪽이에요. 요즘 사람 안 가는데. 도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산속 패창고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도묵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셋, 안에 있는 사람 수였습니다. 도묵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로 돌아갔습니다. 창고 뒤편, 썩은 나무벽, 손으로 살짝 밀자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묶여있는 엉참봉, 그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사내 둘. 이 집 재산 다 털어야지. 며칠 굶기면 알아서 말할 거야. 그 순간 엄참봉이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도묵이, 그놈은 못 찾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퍽 소리 하나, 그리고 짧은 신음.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두 사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묵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엄참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네? 도묵이 다가와 밧줄을 풀었습니다. 집에 가시지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참봉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나? 도묵이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엄참봉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묵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자네를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도묵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참봉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말을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참봉 댁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엄참봉은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묵이 말이 없을 때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묵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라봤습니다. 도묵이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면 엄참봉도 잠시 입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엄찬봉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엄찬봉이 도목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목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또 뭘 보는 건가? 저 구름이요. 구름은 왜? 모양이 마치 푸졸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엄찬봉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뭉게구름이 가을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찬봉은 살면서 그렇게 오래 구름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달리는 것 같네. 말 많은 사람과 말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침묵 속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말하는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담벼락의 기초가 약한 것, 목재안이 썩은 것, 가짜 의원의 약통, 사기꾼의 손 흉터, 미조 문서의 종이결, 도목이 발견한 것들은 모두 말을 아꼈기에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침묵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열정을 배워갈 때 비로소 둘이 합쳐져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엄찬봉과 도목처럼요. 오늘도 분주하게 말하고 달리는 여러분, 가끔은 한 발 멈추고 주변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도목처럼 오래 바라보고 오래 들은 끝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